2021년 9월 16일 과학의 진실과 오류 제3번째 시간 두 번째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할 내용은 제4장 아리키메데스와 집강경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교재 41페이지 첫 번째 줄에 보면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는 헬레니즘 시대에 이집트를 지배한 마게도니아인으로서 이집트의 제32 왕조를 이루었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조금 더 설명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가장 긴 왕조를 가진 나라가 이집트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집트는 기원전 3100년 전부터 거의 기원기까지 건 3000년에 걸쳐서 이렇게 나라가 이어져 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3000년 기간 중에 왕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왕조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왕의 자녀가 계속 왕위를 이어가면 그것을 하나의 왕조로 봅니다. 그런데 이 신화 중에서 반역을 일으키거나 또 왕의 자손이 아닌 사람이 이제 왕이 되어지면 이제 왕조가 바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이집트는 3000년 동안에 총 32개의 이런 권자가 바뀌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는 총 32왕조라고 불리우는데, 크게 이 32왕조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고왕조 시기, 그 다음에 중왕조 시기, 또 신왕조 시기,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고왕조 시기에는 10개조 왕조가 있었고 40명의 왕이 통치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왕조당 한 4명의 왕, 그러니까 한 왕이 4대까지는 왕위를 이어가다가 이제 반란이라든지 또 다른 일로 인해서 다른 이제 사람이 또 왕이 되어지는 일이 한 10번 정도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왕조 시기에는 7개의 왕조에서 30여 명의 왕의 통치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신왕조 시기에는 13개의 왕조에서 80여 명의 왕이 있었던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집트의 왕조가 이어져 왔는데, 우리 교재의 41페이지 두 번째 줄에 보면 이 왕조의 맨 마지막 왕조인 이 32왕조인 300여 년 동안 헬레니즘 과학은 최고 전성기를 구가하였다라고 교과서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이집트의 남자 통치자는 프톨레마이오스라고 부르고 여자 통치자를 클레오파트라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클레오파트라는 사람이 이름이 아니라 여왕을 부르는 호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우리가 알고 있는 클레오파트라 7세가 우리가 알고 있는 클레오파트라입니다. 이 마지막 여왕이었던 클레오파트라 7세는 로마의 옥타비우누스에게 대패하고 스스로 자살함으로써 이스라엘의 3000여 년의 왕조가 이제 막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일부 이제 이집트의 역사학자들은 이제 내부에서 반란을 일으키거나 또 이집트인들이 왕조를 이어간 것은 역사로 인정하는데, 외부의 민족이 자신을 지배했던 그 왕조는 인정하지 않아서 32왕조가 아니라 30왕조로 이렇게 역사를 쓰기도 합니다. 교과서 41페이지 세 번째 줄에 보면 로마 제국의 성장해서 BC 8세기경에는 로마가 왕정 국가로, 또 BC 6세기경에는 공화정 국가로, BC 1세기경에는 재정 국가로 이렇게 국가의 체계가
변화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차이점은 왕정 국가나 제정 국가는 한 사람 왕에 의해서 통치되어지는 시대를 말하고, 공화정 국가는 의회 정치를 통하여서 나라가 통치되어지는 시기를 말합니다. 또 왕정 국가와 제정 국가의 차이점은 똑같이 한 사람 왕에 의해서 지배되어지는 세상인데, 그 왕이면 왕정 국가로, 또 그가 황제이면 제정 국가로 이렇게 나누어서 부르는 것입니다. 교재 41페이지 7번째 줄에 보면 기원전 214년에 포에니 전쟁이 있었는데, 이 포에니 전쟁의 2차 전쟁이 BC 218년에서 202년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이 전쟁은 로마 공화정과 카르타고 사이에 일어났던 전쟁이었습니다. 교재 42페이지 첫 번째 줄에 보면 이 시라쿠사라는 그 도시를 방어하기 위해서 집광경이 사용되었다라고 교과서가 기록하고 있는데, 이 집광경은 교과서 43페이지 세 번째 줄에 보면 그 앞에서 보는 것처럼 이 로마의 군선을 이렇게 태양의 반사판을 이용해 가지고 이 로마의 함대를 불태우는 이런 전략으로 로마군을 물리친 것을 이제 교과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에 대해서 우리가 경험 과학자로 알려진 베이컨은 정말 이러한 일이 가능할까 해서 집광경을 재현하기 위해서 3년 동안 그렇게 많은 장인들을 공용해서 이런 집광경 실험을 해봤는데 그것이 전부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론적으로 43페이지 10번째 줄에 데카르트는 한 신부에게 보낸 편지에서 집광경이 얼마나 터무니없는지에 대해서 토로하였다라고 합니다. 앞에서 보는 것처럼 이 태양빛을 이렇게 한 군데로 모아서 또 이런 물체를 태우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욱이 이 배를 초점을 맞추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배는 한 군데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물결에 따라서 계속 출렁출렁하고 있고, 또 거리가 상당히 먼 거리에 떨어져 있는 이 배를 집광경만으로 불태워 버린다라는 것은 쉽지 않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재의 43페이지, 44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 아르키메데스가 원의 내접과 외접하는 육각형을 이용하여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원주율을 계산해 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원전 250년 그 시대에 이런 원주율을 계산해 놓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 교재 46페이지 첫 번째 줄에 보면 나선식 펌프로 아르키메데스는 이런 농사를 짓기 위한 나선식 펌프를 개발하였는데, 이 나선식 펌프는 이 모터 동력이 나타나기 이전까지 현대 최근에까지 쓰여진 이 펌프의 양식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이제 그 워크샵 할 내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주차 워크샵의 내용은 별을 관측하고 이 별을 촬영하여서 이게 워크샵을 완성하는 것이 이번 주 워크샵입니다. 워크샵에 참여했던 것처럼 이번 주에 직접 별을 관측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으로 이 천문을 촬영을 하여서 사이버 캠퍼스 토론실 3주차 워크샵에 참여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그 게시판 제목에는 여러분의 학번과 이름, 또 관측할 별에 대한 또는 행성, 위성을 쓰고
그 다음에 그 내용에다가는 실제 여러분이 천문 관측과 촬영하는 과정을 이 브이로그 형식으로 여러분이 5줄 이상 기록하면 됩니다. 또 여러분이 촬영한 결과물을 첨부 파일이나 또 사진 붙이기로 게시판에 올리면 됩니다. 여러분 중에는 스마트폰이 뭐 신형이 아닌 구형의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학생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스마트폰으로 천체를 관측한다라는 것이, 촬영한다라는 것이 뭐 거의 무모할 정도로 큰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여러분의 스마트폰으로 천체의 어떤 좋은 작품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해보지 않은 것, 또 여러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또 보완하는 그런 과정들을 담아내고 해보는 것에 의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너무 결과물에 연연하지 말고, 내가 이런 방법을 시도했는데 이렇게 해서 어려움들이 있었고 그 어려움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만 담아도 이번 과제의 충분한 목적이 달성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출 시한은 가능하면 9월 22일 다음 주 수업 전까지 제출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번 시간 이제 워크샵 할 내용은 별 관측하기입니다. 이 별을 관측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별이나 또 행성, 또 위성의 위치를 먼저 파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문학에 생소한 우리가 이 행성들의 위치나 또 시간을 아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프로그램을 다루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엊그저께 이제 신문에 따르면 이번 추석 때에 그 보름달이 뜨게 되어질 때인데, 이 보름달이 뜨는 때가 21일 오후 6시 59분, 즉 추석 당일날 7시경에 이제 가장 둥근 달이 뜬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런 둥근 달을 한번 볼 수 있는지 우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번 실제적으로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과제를 보면 과학의 진실과 오류 3주차 워크샵 안내, 무료 천문 관측 프로그램인 스탈라리움을 여러분의 컴퓨터에 설치하면 됩니다. 여러분 토론 게시판에 제가 올려놓은 이 프로그램을 따라서 설치를 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그 네이버 창에다가 스텔라리움 또는 주소를 복사해서 넣으면 됩니다. 이 주소를 이렇게 복사를 해서 주소창에다가 이렇게 복사를 해서 넣게 되어지면 이렇게 스텔라리움 이 버전을 무료로 다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PC에 설치하는 것은 무료입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에 설치하려고 하면 구글 마켓에서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설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의 PC나 노트북에 이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네이버나 또는 이런 주소창을 복사해서 스텔라리움을 이렇게 홈페이지로 가서 위에 보면 이제 두 가지를 여러분이 선택해야 되는데 언어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여러 다양한 언어 중에서 여러분이 이제 사용하기 좋은 이제 언어를 사용하는데 우리는 이제 한국어를 선택하고, 그다음 여기 보면 이제
윈도우 32비트용과 윈도우 64비트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OS에 맞는 버전으로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다운이 되어지고 또 설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두 번째, 설치 시에 첫 번째 화면 맨 위에 있는 선택 메뉴에서 사용할 언어를 한국어로, 또 두 번째 자신이 사용할 OS를 따라서 윈도우 32 또는 윈도우 64를 선택해서 다운받아 설치하면 됩니다. 그래서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학생은 제가 이 설치하는 것에 대한 이 블로그를 링크를 걸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주소창을 복사해서 여러분이 붙여넣기를 하게 되어지면 이렇게 스텔라리움 설치하는 방법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할 때에 언어 영역과 그 다음에 이런 라이센스에 대한 동의 부분들을 설치하여서 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컴퓨터에 이렇게 스텔라리움 이제 프로그램들이 최종 설치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해서 여러 스텔라리움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설치되어지는데 실행할 때의 파일은 이 스텔라리움이라는 맨 첫 번째 보이는 다른 뒤에 설명이 붙지 않는 이 스텔라리움을 선택하여서 클릭하게 되어지면 이 스텔라리움에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이제 무료 프로그램이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기에는 이제 숙달이 필요한데 여러분이 이 스텔라리움은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이 스텔라리움을 일단은 구동을 하여서 이 스텔라리움에서 빠져나갈 때는 컨트롤 하고 자판 Q를 동시에 누르면 그 화면에서 종료되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면을 전체 화면 또는 창으로 전환할 때에는 F11을 누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중요한 것은 날짜와 시간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기능 키인 F5만 선택을 하면 됩니다. 자, 정리하면 네이버나 또 주소창을 이용해서 스텔라리움의 프로그램을 깔고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어지면 이 스텔라리움 안에서 이렇게 다양하게 되어져 있는 게 중에서 이 아무것도 없는 이 스텔라리움을 클릭하여서 이 스텔라리움을 설치를 하면 됩니다. 설치를 하게 되어지면 이렇게 스텔라리움이 펼쳐지는데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여기서 나가고 싶으면 컨트롤 누르고 Q를 누르게 되어지면 이렇게 빠져나가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시 스텔라리움을 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이 스텔라리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를 테인데 이렇게 빠져나가는 것하고 그 다음에 마우스를 이렇게 움직여서 왼쪽 하단으로 가까이 가게 되어지면 이렇게 메뉴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메뉴 중에서 중요한 것은 이 두 번째 요 박스 중에서 두 번째에 있는 별자리 이름표, 우리가 별의 이름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 별자리 이름을 클릭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나타나는 별이 어떤 별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10번째에 가면 행성 이름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성도 우리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클릭을 해주게 되어지면 이제 나타나는 행성에 대한 이름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 별자리 이름표하고 그 다음에 10번째 있는 행성 이름표만 클릭을 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시간이 오후 2시 22분이기 때문에 대낮이기 때문에 별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밤에 별을 볼 것이기 때문에 날짜와 시간을 변경해야 되는데 날짜하고 시간을 변경하는 것은 F5키입니다. F5키를 누르면 이렇게 날짜와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이런 창이 열리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날짜에 시간을 조금씩 증가시켜 보겠습니다. 지금 2시 23분으로 나와 있는데 3시 23분, 4시 23분, 7시, 5시 23분, 6시 23분,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이제 7시 23분 되어지면 이렇게 별들이 떠지는 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화면은 여러분 마우스를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면서 여러분의 그 위치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위치는 인터넷에서 여러분의 위치를 자동적으로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도시, 제가 부천에 살고 있는데 부천에서 오늘 저녁 7시 24분에 보이는 천체의 실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남쪽을 기준으로 하여서 7시 25분에 보면 달이 보이게 되어질 것이고 그 옆으로 토성이, 밝은 토성이 보일 것이고 그 옆에 목성이 이렇게 보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좀 더 자세한 것을 알고 싶으면 이 원하는 행성이나 위성이나 또 천체에다 놓고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어지면 이 천체에 대한 이런 자세한 자료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달에 오늘 밤 7시에 밝기는 마이너스 11등급이나 될 정도로 상당히 밝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 11등급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상태에서 제가 날짜를 한번 증가시켜 볼게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밤에는 11등급 84인데 내일은 12등급으로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18일에는 12.13, 19일에는 12.20으로, 그 다음에 20일 날에는 12.22로, 그 다음에 가장 밝은 달인 21일 날에도 12.20으로 이렇게 그 달이 밝기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부터 이제 더 늘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달의 등급이 내려가겠죠. 이렇게 12.14, 23일에는 12.04, 그 다음에 24일만 돼도 벌써 11등급으로, 마이너스 11등급으로 이렇게 달이, 그 등급이 내려가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이제 보게 되어질, 하늘에서 보면 달 옆에 토성이 이제 보이는데 토성은 0등급 정도 되어지니까 별들 중에서는 가장 밝은 별로 이렇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토성은 별 정도의 등급으로 보이게 되어질 것이고 이 토성 옆으로 조금 더 가게 되면 목성이 보이게 될 테인데 이 목성은 거의 마이너스 2.79등급이 되어지니까 상당히 이제 밝은 이제 이런 별로 여러분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먼저 이 스텔리움을 통해서 여러분이 관측하고 싶은 그 날짜하고 그 다음에 위치를 먼저 이렇게 알아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토성을 관측하고 싶으면 현재 시간에 오늘 밤 또 아니면 내가 관측할 것이 내일 내가 관측하고 싶다 그러면 내일 17일 날 한 9시경에 내가 관측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9시경에 이 토성의 위치가 달에서 이 그 남쪽 방향에서 이 한 1시 반 정도의 위치에 지금 이렇게 위치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알고 보게 되어지면 정확한 행성의 위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달에 또 이 11시 방향에는 이제 목성이 나타나는 걸 볼 수 있고 또 이렇게 밝기도 여러분이 클릭하면서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직접 한번 화면을 한번 구현해서 여러분이 이 스텔레리움을 깔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관측하고 싶은 이제 행성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오는데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스텔라리움을 통해서 오늘 밤하늘에 떠 있는 별들이 어떤 별들이 떠 있고 또 그 별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실제 비교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제 고향으로도 내려갈 터인데 고향에서 또 보이는 밤하늘을 또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스마트폰으로 이제 사진 촬영을 하려고 하면 좋은 스마트폰이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네이버 창에다가 스마트폰으로
행성 촬영하기라고 검색하게 되어지면 스마트폰을 설정을 조금 변경을 하여서 좀 더 뭐 큰 효과는 없지만 좀 더 좋은 그 화면을 촬영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 가지나 두 가지 정도 더 적용을 하면 조금 더 나은 사진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워크샵은 천문을 관측하고 촬영하기인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영상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러한 과정들을 여러분이 직접 해보고 참여하는 것에 의미가 있으니까 부담 없이 여러분이 밤하늘을 관측하고 촬영해서 다음 주 수요일까지 우리 토론 게시판에 올려놓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